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78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나눠남을 한국 철학과 연결한 관계윤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철학은 우리가 이론론적인 그 흐름으로 살펴봤어요. 자, 이론론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효의 일심사상, 최채영의 풍류사상, 서경덕의 기, 그 다음에 최한기의 기이론 이렇게 해서 쭉 저희 철학과 연결되는 부분까지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남의 구조를 한국 철학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인간 윤리는 개별 존재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관계를 거쳐 전체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니까 나라는 주체를 우리는 뭐죠? 이게 발음의 관계예요. 이게 발음의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나, 너, 남으로 확장되는 관계를 지금 관계 윤리로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철학의 대표적 이론론 사상가인 원효, 최치원, 서경덕, 최한기의 사상은 이 흐름의 구조를 잘 살펴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시대와 학문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세계와 인간이 하나의 근원 속에서 하나의 근원 속, 이 하나의 근원이라는 진리예요. 진리 속에서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유기적인 부분이에요. 유기적 부분. 따라서 이 유기적인 부분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공예관계고 공이고,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는 인드라만 이런 식으로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상은 179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이 흐름에서 우선 흐름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자기 인식이에요. 나를 알아야 그 다음이 제대로 이제 정견이 드러납니다. 자, 나라는 것은 자기 인식인데 이때 원효의 일심사상. 원효는 일심사상이라고 이게 우리가 의천하고 의상대사하고 원효 스님이 천추국을 가다가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갖고 마신 물이 해골물이었죠. 근데 아침에 그게 해골의 물인 줄 알고 토해내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달콤했던 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해골의 물이기도 하는구나라는 그 인식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드러났다? 마음이라는 거에서 드러났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관점에서 확장을 하다 보니 이 세상은 모두 마음이 아닌 게 없구나 해서 이 일심사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철학에서의 윤리의 출발점은 자기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은 결국 뭐죠?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는 인간과 세계의 근원을 일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은 모두 일심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진리의 현현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하늘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창조주가 창조한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모두 동일한 형태의 것을 각각에 있어서의 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용되는 용어가 틀리다는 거예요. 용어가. 그 틀린 용어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느냐?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이 안 돼요. 동일한 걸 가지고 나의 인식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됐느냐로 따지는 걸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원효는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심은 모든 존재의 근본 마음이며 인간의 마음속에도 이미
있다가 이때 일심이라는 거는 큰 우리의 진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속성 역시 뭐예요? 큰 일심과 그 흐름이 동일한 올라탄 내용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마음속에도 이미 뭐가 존재해요? 예가 존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고 그래요? 불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불성의 다른 표현은 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심은 어디서 났죠? 심은요, 우리 보세요. 성이죠, 성. 이 성. 이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 성이에요, 마음. 그럼 이 마음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이 마음은 우리의 내재된 거예요, 내재된 거. 이 내재된 이 마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이거는 우리의 천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죠. 천. 이때 이 천이라는 거는 우리는 불성의 다른 모습을 우리는 심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심의 가장 큰 게 뭐예요? 일심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원어에 있어서의 대승기인 기신론서에 보면은 대승기신론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을 해석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존재는 한 마음, 즉 일심에서 나옵니다. 깨달음과 미혹도 결국 한 마음의 두 모습입니다. 자, 진여와 생멸이라는 거, 진여라는 건 진리죠. 이게 진리의 모습과 생멸, 이게 죽고 사는 거죠. 죽고 사는 거니까 이게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결국은 어디서 한 마음의 두 모습입니다. 따라서 나를 아는 것은 세계의 근원을 아는 것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일심이 곧 세계를 아는 하나의 흐름으로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모든 존재의 근본 마음이 뭐예요? 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한 마음인데 이 한 마음은 인간의 한 마음과 우리의 원효 스님이 얘기하는 그 큰 한 마음에 있어서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발음의 관계로 우리는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음의 소통이 됐을 때 우리는 그걸 뭐예요? 도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노가 됐으니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에 따라서, 발음에 따라서 이게 소통이 우리의 모습과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발음의 모습이 내적으로는 선함으로 보존이 되어 있고 외적으로는 이 선함이 정의의 개념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에 따르면 즉 나를 아는 것이 자기 마음의 깨달음으로 보리가 자신의 종교이자 불교 철학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 이 마음은 자심이죠. 자심즉 뭐예요? 청정입니다. 이 청정한 본래의 면목이 뭐예요? 본래의 면목이 우리는 일심이라고 합니다. 이 일심의 모습을 안양의 한마음 선언의 대행 스님인가 그분이 세운 선언이 한마음 선언이잖아요. 저는 이게 동일한 형태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효 스님의 철학의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원효에 따르면 깨달음은 외부에서 얻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것, 곧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리는 멀리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갖춰진 진리를 자각하는 일이며 바로 이것이 그의 불교 이해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는 이를 일심사상으로 체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일심이란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일심이란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원이며 주체와 객체, 나와 세계, 생사와 열반까지 모두 그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했으니까 이 일심이 결국은 우리는 진리이자 천이자 그다음에 절대자이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이 되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따라서 나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 인식이 아니라 자기 인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뇌로 논리적으로 이게 추론하여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두뇌 논리로 추론하는 게 이게 누구예요? 데카르트잖아요. 데카르트식의 단순히 자기 아는 인식이 아니라 분별 이전의 근원적 마음, 즉 일심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가 데카르트식이죠. 여기까지가 데카르트식인데 데카르트가 이 분별 이전의 이 부분을 알겠습니까? 아니요. 알지 못하니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자기 이론을 정립한 거죠.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아마 이 뒷부분은 해결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만약 해결이 됐다 보면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이론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심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변하지 않는 진야문,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 공하고 고유하다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생멸문으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분별되는 현상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진야와 생멸 이 두 가지 흐름이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하나는 변하지 않는 진야문입니다. 이게 천상입니다. 이게 형상. 따라서 이거 형이상 할 때 형 이상의 이 상의 개념에 해당이 되고 우리의 다른 하나는 생멸문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형이하 그래서 형이하의 하의 모든 것이 생멸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형의 상자 위지도 여기는 상이니까 결국 뭐예요? 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 자체고 이거는 기거든요. 그릇기. 이거는 형상이 있는 것들과의 연관이 되는 거예요.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은 소멸되고 태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야문은 이거는 참된 게 그대로 존속이 됐을 뿐이지 이러한 형상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형이하의 존재로서 형이상을 알고자 하는 거죠. 알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깨달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심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변하지 않는 진야문으로 다른 하나는 생멸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진야문은 모든 것이 본래 공하고 고유하다는 측면이며 전이란 순수하고 전이란 그래서 완전한 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절대적 선 이렇게 얘기도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는 생멸문으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분별되는 현상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건
석가모니에 의하면은 이게 사성제예요, 사성제. 예, 사성제. 고집열도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진여와 생멸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의된 이치를 알고자 합니다. 알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거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보통 생멸의 세계에서 무지로 인한 분별과 집착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는 생멸의 세계에서 무지로 인한 분별과 집착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힘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현상은 정신과 육체. 정신과 육체인데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 정신은 약하고 육체는 강한 기운을 가져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강한 기운에 의해서 약한 정신이 어떻게 해요? 성숙이 될 때까지는 많은 교육과 수행을 거쳐서 얘가 얘를 극복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은 보통 생멸의 세계에서 무지로 인한 분별과 집착 그랬어요. 이 무지로 인한 분별과 집착은 뭐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가지만 나를 안다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 이 둘이 아님을 통찰하게 됩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 그랬어요. 이 깨달음은 뭐 어떤 힘으로요? 정신의 힘으로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마음과 본래의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힘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세요. 정신과 육체가 있어요. 육체는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변화가 일어나요. 정신은 일관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약하게 되면은 이 강한 놈으로 인해서 얘가 지배를 받게 돼요. 지배를 받게 되니까 혼란이 연속이 되죠. 그래서 이게 혼란이 안 되려면은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해요? 일치감을 가져야 됩니다. 일치감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깨달음을 통해 이 둘이 아님을 통찰하게 됩니다. 내가 육체와 정신이 일치되는구나. 일치됨으로 인한 변화하는 마음과 본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분리된 게 아니라 그 마음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힘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면 보울이라는 것은 더 이상 바뀌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본성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곧 보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단순한 인식에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 역시 곧 자신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상도보리 하화중생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것을 네 글자로 우리는 자비태라고 하고 동서양이 모두 이것을 뭐라고 해요? 중용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정성을 다한다. 말이 우리의 현실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됨을 드러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한글로 얘기하면 뭐예요? 잘하자의 잘이에요. 잘. 결국 원의 일심사상에서 보리란 나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 마음이 곧 세계의 근원임을 깨닫고 나아가 지혜와 자비가 하나로 작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 마음의 깨달음에서 시작하여 모든 존재와의 하나됨을 실현하는 것이 일심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서경덕의 입장을 봅시다. 서경덕은 기이론론이에요. 조선중기의 철학자 서경덕은 세계를 기 하나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보통 기이론론이라 불리며 그의 핵심 생각은 다음과 같은데 우리는 서경덕의 기이론론을 우리는 잘
배우지를 않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자, 서영덕의 기 이론론, 우주의 근원과 인간 존재를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기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아래 문장의 입장을 핵심으로 합니다. 라고 해서 우주와 인간은 모두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과 인간도 같은 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얘기지. 진리는 하나이지만 진리의 드러남은 다양합니다. 이때 이 다양함이 우리가 발음을 지킨다면 이 발음으로 인해서 진리가 바르게 세상에 투영이 되겠죠. 세상에 투영이 되는데 우리가 발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이 다양함에서 바르지 못함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르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이 바르지 않는 세상으로 인해서 다툼과 전쟁이 일삼아지는 것가 되겠죠. 자, 이제 서경덕에 따르면 봅시다. 서경덕에 따르면 우주에는 따로 독립된 형이상학적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기 자체가 곧 근원임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것보다는 기 자체가 근원임의 실제인데 이 기는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하나의 기가 모이고 흩어져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며 그 밖에 따로 존재하는 본질이나 이치는 없습니다. 라고 서경덕은 보고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 그의 사상은 이와 기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성리학의 이기 이론론과 달리 철저히 이론론적 기 이론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기 이론론에서 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운동하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근원적 힘입니다. 이게 역동적인 거죠. 역동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뭐예요? 생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로 인해서 뭐가 어떠한 것들이 무지하게 발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현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기는 응집하면 사물이 되고 흩어지면 보이지 않게 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우주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인간 역시 예외가 아니라 기의 형태로 이해가 됩니다. 기의 응집이 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마음 또한 별도의 영혼이 아니라 기의 작용으로 설명되며 몸과 마음은 본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이게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가 되면 정신 따로 육체 따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상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상현상이 발생이 되면 그냥 문제라는 거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변과의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삶과 죽음 또한 기의 변화 과정이고 삶은 기가 모여 형체를 이룬 상태, 즉 응집처가 뭐예요? 이게 육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죽음은 그 기가 다시 흩어지는 첫 번째 과정이 이 숨이 끊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절대적인 소멸로 보지 않고 기 변화의 한 국면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기의 변화의 한 국면이니까 본래의 기의 흐름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을 절대적인 소멸로 보지 않고 기 변화의 한 국면으로 이해한다. 서경덕의 기 이론론은 인간의 인식과 수양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인간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이치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루고 있는 기의 본성과 그 흐름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죠? 자기를 바로 보는 거.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은 뭐예요? 보는 것은 자신을 이루고 있는 기의 본성과 그 흐름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거라는 거죠. 따라서 수양 역시 기의 바른 상태를 유지하고 조화롭게 하는데 수양하는 거죠. 아니면 기를 양자 닦아서 기르는 거 뭐를요? 그 역시 기의 바른 상태를 유지하고 조화롭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기의 바른 상태라는 건 뭐죠? 여기에서 발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발음이 유지됐을 때 우리의 형상에서는 뭐가 돼요? 정의가 구현이 된다고 그러죠. 정의가 구현이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조화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결국 서경덕의 기 이론론은 우주와 인간, 물질과 정신, 삶과 죽음을 모두 하나의 기로 통합하여 설명하는 사상이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는 하나의 기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러한 통일적 세계관이 그의 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나와 너의 관계는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연결된 유기적 관계가 되죠. 그러므로 유기적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서 너는 같은 근원 속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에 의하면 윤리는 타인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이때 윤리라는 것은 뭐예요? 윤리라는 건 기의 기본적인 흐름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게 하늘의 모습이라고 보면 이걸 윤리라는 건 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리가 되는 거예요. 천리는 곧 윤리입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인간 세계에 있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와 천리는 모두 동일한 형태의 발음의 관계로 나타나는 각각의 대상이 다른 데에서 대상이나 아니면 범주의 크기에 따라서 달리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언어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제3자죠. 세계 공동체 최한기의 기약이에요. 조선 후기 철학자 최한기는 인간과 세계를 기약이라는 체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는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기의 네트워크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경덕에 있어서 나눠 관계로 봤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남의 관계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지금 기의 네트워크, 뭐가요? 세계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한기의 이론론은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 속에서 전개된 독창적인 철학으로 핵심은 우주와 인간, 정신과 물질 이것을 모두 하나의 원리로 통합하려는 사상이죠. 그는 이를 기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도 단순한 정통적인 기론을 넘어서 경험과 과학적 인식까지 포괄하는 기 이론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게 근데요, 이게 조선 후기 실학사상, 조선의 실학사상이니까 이게 뭐예요? 서양의 학문이 들어온 것을 최한기도 봤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최한기가 봤기 때문에 탐구 정신이 되는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이게 동서양 모두가 경험을 중시는 했어요. 중시를 했지만 과학적 인식은 어디에요? 동양보다는 서양의 탐구 정신으로 인해서 이게 많이
온 영향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양기의 그 학문도 동서양이 혼합된 상태에서 이것을 만든 자기의 독특한 이론이 아니었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동서양 종교 모든 걸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여기 보면 동서양 철학하고 종교 이게 다 믹싱을 시키잖아요. 왜요?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보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최양기에 따르면 우주의 근원은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살아 움직이고 변하는 기다. 이 기라는 것은 뭐예요? 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낳고 변하고 이러한 기의 흐름입니다. 그 기는 뭐예요? 우주의 근원 오직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직 하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입니다. 참된 이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는 정지된 물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하는 역동적 실제로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 기의 다양한 작용과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하는 역동적 실제를 우리는 이게 도가에 있어서 도덕경에 보면 자 도가 왜 무극이 태극이죠? 무극이 태극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음양이 나오죠? 음양이 나온 데서 두 개에서 우리가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이때 무극이 태극도 이게 하나의 개념인데 내적으로 두 음양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도 하나가 일생 2하고 2생 3하고 3생 만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요 생이라는 게 뭐죠? 생이라는 게 지금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하는 역동적 실제의 모습을 낳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뭘 낳고 이게 기독교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누가 그 자손을 낳을 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 생이잖아요. 생이라는 건 결국은 변화가 지속적으로 생긴다는 그 표현이에요. 따라서 자연과 인간, 사물과 정신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가 드러난 서로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이렇게요. 특히 최양기는 인간의 인식과 마음도 기의 작용으로 보았죠. 그래서 인간의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외부 세계와 분리된 주관적 작용이 아니라 기와 기가 서로 감응을 해서 뭐예요? 발현이 되는 겁니다. 발현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발현됐다는 건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메이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응하고 작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와 기가 서로 감응을 했을 때 감응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불교에 있어서는 우리는 밝음이 드러나는 우리 지금 동서양 모두 뭐가 발현이 되고 드러났을 때 그 순간에는 다 빛이 있다고 그래요. 빛이. 근데 그 빛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어먹어요.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 기와 기가 서로 감응하고 작용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뭐예요?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무명이라는 거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무명이라는 건 빛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본래의 발음을 잊었습니다. 본래의 발음을 잊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요? 무지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지의 상태. 이 무지의 상태를 우리는 플라톤에 의하면 뭐라고 그래요? 레테이강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나는 순간 뭐가 돼요? 망각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뭐가 돼요? 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은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인식은 주관과 객관이 분리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흐름. 이 연속된 흐름이라는 건 뭐죠? 기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진다는 건 형성됩니다. 형성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성리학의 이기 부분을 넘어서 보다 통합적이고 경험적인, 즉 체득적인 인식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최한계는 학문과 진리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특징을 보이는데 그는 단순한 이론적 탐구보다 실제의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며 서양과학 지식까지 수용하여 세계를 설명하려 했다고 봐야 합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의 이론론이 단순한 형이사학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실증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최한계의 이론론은 모든 존재와 인식은 하나의 기의 운동과 작용입니다. 자, 기의 운동과 작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의 기의 운동과 작용입니다. 이 얘기 이라는 통합적 세계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전통적 기체학을 개성하면서도 이를 확장하여 개성하면서도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제가 보기에는 서양의 탐구 과학이 여기에 가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연, 인간, 인식, 과학을 하나로 묶는 포괄적인 이론론을 제시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최한계의 이론론, 자연, 인간, 인식, 과학을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원리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사상이라고 우리는 이 위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사상입니다. 뭐가요? 이 모든 것을. 그래서 그는 우주의 근원을 기로 보았으며 이 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하며 서로 감응하는 살아있는 실제로 기를 보고 있어요. 따라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하나의 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지금 대부분의 이론론의 입장은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의 현현은 뭐예요? 진리의 현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각각의 만물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모든 이론론의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은 기가 외적으로 전개된 모습이고 기가 외적으로, 그리고 인간은 그 기가 일정한 구조를 이루어 나타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의 현상이지만 뭐예요? 다양한 방식 중에 각각의 만물이 형성됐죠. 인간은 이러한 형태 중에 나타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존재를 품고 있는 자연은 기가 외적으로 전개된 보다 큰 그러한 기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인간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 또한 기의 작용으로 이해되며 물질과 정신의 구분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기의 다양한 작용, 양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한계는 특히 인식을 독특하게 설명을 해요. 왜 독특해요? 서양의 탐구적인 지식을 봤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최한계는 인간의 사물을 안다는 것을 주관과 객관에 분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 세계의 기와 인간 내부의 기가 서로 감화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기와 기에 서로 감화한다는 것은 이게 뭐죠? 이게 불교세 얘기하면 이게 줄탁동시예요. 줄탁동시. 이건 내부, 인간의 내부. 야, 이 인간의 내부에서 준비하는 거, 경계 자세를 너 유지하고 있니? 기가 서로 감응했어요. 이건 뭐예요? 정성을 다하면은, 정성을 다하면 하늘에서 뭐가? 이러한 자극이 뿌려집니다. 이게 줄탁동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알은 인간이 외부를 일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기와 기가 만나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기와 기가 만나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랬죠? 이게 깨달음의 결과가 발현되는 거예요. 발현. 이 발현된 것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상호 얘와 얘가 만났을 때 이게 뭐예요? 천인 합일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뭐가요?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러한 점에서 인식은 분리와 대립이 아니라 연결과 흐름의 문제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축적이 되고 체계화된 것이 바로 과학이다. 이 과학은 결국은 이게 여기에서 드러난 게 결국은 뭐예요? 서양 학문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서양 학문으로 인해 최한계에 이루는 그 시대에서 좀 독특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과학은 자연을 지배하는 별도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어떻게 운동하고 변화하는지를 경험과 관찰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법칙으로 정리하는 활동이다라고 그랬죠. 이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 같아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생각이 안 나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과학 역시 기의 작용을 이해하는 한 방식이며 철학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반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최한계의 이론론은 자연, 인간, 인식, 과학을 모두 하나의 기의 운동과 감흥 과정으로 통합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예요? 동양의 기론으로 서양의 과학을 흡수해서 자기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세계와 인간 그리고 알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 있으며 인간은 그 흐름 속에서 세계를 인식하고 다시 이해를 심화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그의 사상은 존재와 인식 그리고 과학을 하나로 묶는 포괄적인 통합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통합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동서양 학문을 엮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양 학문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과학적인 거를 이제 이렇게 좀 합쳐서 기론 중심으로 전개한 사람이 저는 최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최한계의 주장은 현대에 있어서 철학과 종교 그리고 과학이 지향하는 종착지가 모두 한 곳에서 만남을 이룬다는 걸 예측해 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출발점은 틀려요. 우리는 출발점은 틀리지만
우리는 출발점은 틀리지만 어디에요? 이게 과학과 철학과 그 다음에 이게 사상과 종교와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수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진리를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출발점들은 각각 출발점은 틀리다 하더라도 출발점은 다르다. 그러나 결과는 일치할 것이다. 일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그래서 지금 과학이 바라보는 거, 철학이 바라보는 거, 사상, 종교 등등이 바라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모두 같은 점에서 일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빛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빛이라는 거는 이게 명인데 이 명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 최초의 어떤 게 발생이 될 때, 이 발생이 될 때 우리한테 뭐가 들어요? 이 빛이라는 게 나타납니다라고 했어요. 천지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니 이랬잖아요. 빛이 있다고. 빛이라는 건 뭐가 만들어질 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본 책, 그 물리학 책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소련에서 인간의 몸에 자그마한 불빛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다니는 게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러한 것까지 러시아에서 이제 소비에트에서 연구를 했다라고 그러한 내용을 내가 보긴 봤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70년대니까. 자, 최한기는 그의 대표조서 인정이에요. 왜 인정이라는 걸 대표조서가 인정일까요? 이게 정치, 사람을 다스리는 거 이게.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맨 마지막은 뭐냐면은 정치예요, 정치. 근데 정치가 개판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이 개판이 되죠. 세상이 개판이라는 건 무질서하다는 얘기죠. 무질서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발음에 어긋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음에 어긋난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지식이 제대로 형성이 됐을까요? 안 돼요. 종교는 제대로 될까요? 안 돼요. 철학은요. 역시 또한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이 발음을 인정되는 공동체에서 살았을 때 우리는 정의라는 게 구현이 되고 이때의 모든 정의의 바탕이 된 학문이나 종교나 등등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발음을 지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지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혼란 속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그는 인간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해요. 인간은 서로 기의 기운으로 연결된 존재예요. 이때 기의 기운이 뭐예요? 좋은 형태에 있다면 정기 다른 기운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회와 세계도 하나의 기의 흐름으로 드러나는 생명적 체계입니다. 이때도 뭐예요? 정기 발음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따라서 윤리는 기의 흐름으로 드러나는 생명적 체계에서 윤리라는 건 뭐죠? 발음을 드러내는 현상이에요.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작업. 그래서 특정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와 인류 전체로 확장되는 게 뭐예요? 이 윤리라는 거예요. 이 윤리. 어디서 이 윤리. 그래서 나, 너, 남, 세계라는 관계 윤리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때 이 화살표라는 건 뭐죠? 뭘 뜻해요? 이거 발음을 뜻하는 거예요. 발음을 뜻하는데 이게 나는 내적이죠. 내적으로 하니까 여기는 내적으로 하면 이 발음의 모습이 뭐예요?
선함이라고요. 선함이 보존이 된다는 거고 그 외에는 뭐죠? 정의, 발음이 드러난 세상, 드러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한계에 있어서의 인정의 핵심 사상은 정치 철학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어요. 정치의 중심은 권력이나 제도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정치 중심이 사람인데 이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돼야죠. 예. 그래서 정치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의 삶을 바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예요? 바른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인간이. 근데 지금은 세상 모두가 이 세계 모두가 정치를 하는 인간들 중에 바른 인간이 과연 몇이나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하고 국민들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정치는 인간의 기와 도덕을 이해하는 것을 출발합니다. 이게 맞잖아요. 올바른 정치라는 건 바른 정치는 인간의 기와 도덕을 이해하는 것을 출발합니다. 인간의 기라는 건 뭐예요? 정의가 유지가 되고 도덕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건 뭐죠? 도덕이라는 건 나를 알고 타자와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타적 삶을 사는 데에서 출발이 됩니다. 따라서 인정은 단순한 정치 기술이 아니라 인간 이해에 기반한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한계의 인정은 뭐예요? 발음의 정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한계의 인간 이해에 기반한 정치 철학이라는 것은 당군 사상의 인내천에 기반한 홍익 인간을 구현하여 제세 이화의 세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한국 철학 관계윤리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한국 철학의 관계윤리 구조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이를 정리하면 자 관계는 나, 너, 남으로 보고 관계는 나는 나, 자기와의 관계고 너는 타자와의 관계고 남은 사회 공동체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철학의 의미는 이거는 나는 어디 일심인 원효의 일심 사상으로 너는 서경덕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기철학으로 연결되고 공동체는 인정이라는 정치 체계를 얘기한 최한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나의 의미는 자기 마음의 근원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라는 건 같은 길 속의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음을 어디에요? 타자에까지 확산을 시킵니다. 이건 깨달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공동체로 이게 넓혀 나가는 거죠. 확장하는 거. 그래서 즉 나, 너, 남, 세 개라는 관계 확장 구조가 동양 철학이자 원효와 칠전, 서경도 최한기를 잇는 이론론적 사상으로 드러나는 한국 철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한국 철학의 특징은 공동체 위주의 삶이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 수양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한국 철학의 특징. 자, 한국 철학의 특징은 이 관계윤리 구조는 한국 철학의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을 보여줘요. 존재의 근원은 뭐죠? 하나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죠. 윤리는 관계의 조화예요. 이 윤리라는 건 어디에서 나와요? 기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일심의 사상에서도 나오게 하고 우리의 유교에 있어서는 천에서 나오고 기독교는 절대자인 신에서 나오는 뭐예요? 인간의 질서예요. 인간의 질서인데 이 인간의 질서는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절대자의 뜻이 인간의 질서와 부합이 되는 거죠. 이 부합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걸 발음이라고 해요. 이 발음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것은 뭐죠? 이게 바로 일자와
직자인 일지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이 얘기예요. 자, 인정의 정치 원리 최한기가 말하는 인정의 핵심은 인본 정치죠. 정치 중심은 인간이다. 도덕 정치, 인간의 바른 마음이 정치의 기초이다. 그래서 이게 정신이에요, 정신. 그다음에 조화의 정치, 이건 사회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게 뭐죠? 정의사회 구현이죠. 정의사회 구현. 따라서 한국 철학에서 도덕은 개인의 규범이 아니라 관계의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뿌리가 되는 게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걸 넓게 보면 이제 윤리라는 거고. 그래서 나는 남의 구조는 한국 철학에서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서 출발하여 관계 속 타인을 이해하고 결국 사회와 세계 전체의 조화를 지향하는 관계 윤리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나는 남의 구조는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에서의 나눔함에 있어서의 우리의 한국 철학의 이 관계윤리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